가끔 계약서를 안 써주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냥 빨리 뭐 우리 사이에. 자, 그러면 나만의 계약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제가 갑자기 계약 실무를 강연을 한다고 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프리랜서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프리랜서 실무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작성 시에 참고하실 사항과 그리고 계약서를 셀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강에서는 프리랜서 셀프 계약서 만들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프리랜서란 누구인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프리랜서는 일하는 시간과 공간과 계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시간, 공간, 계약의 자유가 있는데요. 사실 시간과 공간은 자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계약은 늘 자유롭습니다. 언제고 해지할 수 있고 언제고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정의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랜서는 정말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프리랜서 권익센터 실태 조사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별 계약 체결 방식을 조사해 보았더니 서면 계약 비중이 평균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과 출판 디자인 쪽은 상당히 많은 수의 프리랜서가 구두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영상과 출판 디자인 분야는 좀 급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의 시작과 동시에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 프리랜서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의뢰가 먼저 오겠죠. 보통 업무 의뢰가 오면 전화로 많이 와요. 아니면 카톡으로 오죠. 누구누구님, 저희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을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한 채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업 지시서라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과업 지시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과업 지시서 공유를 요청을 하거나 때로는 내가 스스로 과업 지시서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내가 과업 지시서나 작업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정해졌죠? 일하는 내용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견적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은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나요?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얼마를 받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를 먼저 물어보시고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나에게 예산 범위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의 단가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나면 이제 견적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피드백을 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체결하시죠. 자, 그럼 견적서까지 컨펌이 났어요. 이 다음에 보통은 일을 시작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견적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먼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와 뭐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뭐 내용이라든가 좀 계약서를 실제로 보니까 내가 좀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일을 덜컥 시작해 버리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인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일과 동시에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보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세요.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항목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아까 과업 지시서 단계에서 때로 내가 과업 지시서를 써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좋은 클라이언트는 혹은 체계적인 회사나 기관에서는 애초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과업 지시서 형태로 문서로 보내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는 나만의 의뢰서나 과업 지시서 서식을 만들어 놓고 채우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업 지시서상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발주처, 즉 나에게 일을 주는 회사죠. 과업 내용,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산출물,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과업 기간, 예산, 이 예산의 지급 일정, 그리고 사용 목적.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색깔을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작성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땡땡 프로젝트 아카이브북 제작이라는 프로젝트의 과업 지시서를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가져왔습니다. 자, 발주처에 땡땡 회사라고 적혀 있고요. 과업 내용에는 땡땡 프로젝트 아카이브북을 기획하고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내용까지 세부적인 과업 내용이 정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출물은 무엇일까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카이브북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물의 형태로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땡땡 프로젝트 아카이브북 500부, 크라운판 108페이지 이런 식으로 판형,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페이지는 면수는 몇 페이지인지 정한 내용들이 산출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업 기간이죠. 언제 일을 착수해서 언제까지 최종 산출물을 전달할 것인지 과업 기간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업 종료 후 15일이나 30일 이내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볼까요? 땡땡 도서 표지 일러스트 작업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산출물은 일러스트 3종 PDF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과업 종료 30일 이내라는 지급 일정도 명시하고요. 이때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나 사용 채널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시면 사용 목적이 땡땡 도서 표지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도서 표지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땡땡 교육 영상 제작이라고 있죠. 내용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내가 영상을 기획하거나 만드는 프리랜서라면 이 영상이 어느 채널에 업로드 되는 것인지 유료로 배포하는지 무료로 배포하는지도 과업 지시서상에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업 지시서를 정리하고 "자, 이제 계약서를 주세요. 계약서 한번 검토할게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끔 계약서를 안 써주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사실 가끔은 아니고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없거나 그냥 빨리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뭐 같이 작업했었잖아. 우리 사이에." 근데 그렇다면은 너무나 너무 힘들게 너무 강제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견적서와 작업 의뢰서를 주고받은 메일을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적서나 작업 의뢰서는 아주 간단한 약식 계약서로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돈을 떼인 경험을 했을 때 카톡 메시지조차 법적 증거로서 인정을 받아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견적서를 보낸 메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견적으로 이런 내용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메일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네, 그 내용이 맞습니다. 라고 나에게 메일을 회신을 보내야만 확실하게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계약서를 만드는 법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통 프리랜서가 일할 때 프리랜서의 클라이언트 중에는 큰 회사나 체계가 잡힌 회사도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회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해당 직군 분야에 정규직을 고용하기에는 아직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랜서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 서식이 회사 내부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계약서를 전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계약서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점에서 좋아요. 나에게 유리한 항목이 들어간 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식이 없는 회사에서 계약서 서식을 새로 만들고 검토를 받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일에 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하는 일의 종류는 계약서 서식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계약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자문 변호사가 없죠. 사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님, 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라고 돈을 드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문 변호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바로 표준 계약서입니다.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창작과 콘텐츠 분야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개발하여 배포하는 계약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탭에 가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계약서들이 있어요. 방송 분야,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뭐 이용 허락 계약이나 창작 계약서, 그리고 디자인 계약서, 심지어 그 국제회의 통역 계약서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서 나의 분야와 유사하거나 나의 일과 유사한 계약서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모든 계약서는 아니지만 일부 상당한 계약서, 뭐 미술품 거래 계약서라든가 방송 분야 계약서나 출판 관련 계약서들은 해설서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 해설서를 보시면서 계약서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예술 분야에 따라서 표준 계약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시행 지침이나 해설서가 있는 계약서는 시행 지침과 해설서까지도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게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저는 표준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때 문체부도 좋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이 UI적으로는 잘 정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도급 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술 창작 쪽은 아닌데요."라는 프리랜서 분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 제작 도급이라든가 디자인물 제작 도급, 소프트웨어 제작 도급 등 다양한 어떤 도급 계약을 참고할 수 있는 형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도급법상의 적용을 받는 계약서들이고 이 계약서를 나에게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는 모범 계약서 3종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용역 도급 계약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강사 계약서 3종을 배포하고 있으니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도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나에게 맞는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만든 계약서로 편집할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항목이 굉장히 처음에 받아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네,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있는 게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해당 항목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과업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과업 지시서를 우리가 작성했잖아요. 해당 과업 지시서의 내용대로 상세하게 과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가. 요 크게 두 가지 항목을 과업 범위에 적시하게 되는데요. 과업 범위의 예시를 제가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텍스트를 보시면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한 후에 가나 다라 각각의 업무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땡땡 프로젝트 1에서 3차 회의 현장 참석, 회의 내용 녹취록과 속기록 정리,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원고 구성 및 편집, 온라인 채널에 맞춘 원고 및 사진 구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좋습니다. 단지 원고 산출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작업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추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좀 명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상기 명시된 결과물을 수요자, 즉 회사죠. 회사에게 원본 텍스트 파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파일의 서식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원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텍스트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미지, 디자인 작업이라던가 사진 작업, 영상 작업과 같은 원본의 가치가 큰 작업일수록 이것이 원본을 전달하는 것인지, 사본을 전달하는 것인지, 편집본을 전달하는 것인지, 편집본을 전달할 때는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산출물보다는 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땡땡 프로젝트 브랜딩 디자인, 땡땡 프로젝트 홍보 컨설팅, 땡땡 프로젝트 텀블벅 펀딩 운영이라고 크게 세 가지 분류의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요 세 개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과업이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 홍보 컨설팅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홍보라고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홍보 컨설팅이라고 볼 것인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텀블벅 펀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텀블벅 펀딩 운영을 어디까지 내가 담당해야 하는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역할을 넣는 겁니다.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로고와 포스터까지 디자인하고 배너와 현수막을 만든다. 그리고 기타 홍보 이미지, SNS 채널 프로필 이미지, 상단 이미지, 홍보물 레이아웃 이미지를 만든다. 라고 명시해 주었고요. 홍보 컨설팅 같은 경우에 홍보 채널을 생성하고 홍보 포스트에 디자인 포맷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홍보 관련해서 구두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 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텀블벅 펀딩 운영 안에는 콘셉트 기획과 상세 페이지 기획 및 제작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텀블벅 펀딩 운영으로 뭉뚱그려 되어 있으면 리워드 배송까지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획 및 제작까지만 하겠다라고 명시해 두면 그 외의 운영 업무는 상대가 해야 하는 몫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자세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 업무,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과업의 과정별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획 구성부터 그리고 인쇄까지요. 인쇄 제본 항목에 보면 표지 및 내지 원색, 사도 원색 컬러 인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자세하게 이게 사도 인쇄인지 이도 인쇄인지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항목, 내가 셀프 계약서를 만들 때도 가장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할 항목은 바로 과업 범위입니다. 자, 다음으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죠. 이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종 이제 계약서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틀리거나 날짜가 틀릴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 같은 경우에 상당한 계약서상의 내용들이 프리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많지만 클라이언트, 즉 회사의 책임과 의무는 거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수요자, 즉 회사는 업무를 위한 사내의 기존 자료나 공급자, 즉 프리랜서가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프리랜서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 사내의 자료를 받아야 내가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정말 자료를 주는데 비협 조작이거나 연락이 잘 안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는데 일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면 마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서는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 또한 내부 담당자로서 나와 협업의 책임이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한 항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자는 업무 절차상 필요한 업무 담당 요원을 선정하여 전체적인 의사를 전달,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포스터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4개의 수정사항이 왔어요. 수정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또 수정이 와요. 수정해서 전달했어요. 또 수정이 와요. 이렇게 10번을 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담당자 선에서 한번 컨펌하고요. 자, 팀장급에서 한번 컨펌하고요. 이사급에서 한번 컨펌하고요. 대표급에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참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와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내가 제출한 이 디자인물을 내부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해서 피드백을 취합해서 한 번만 나에게 수정사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 요원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 업무 담당 요원이 없어서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에게 컨펌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업무 담당 요원 배치에 대한 의무를 넣고 실제로 나와 메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클라이언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돈이죠. 네, 대금 지급이죠. 우리가 일을 했으면 돈을 잘 받아야 하잖아요. 네, 금액은 계약 형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VAT, 즉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제외 금액인지, 그리고 원천세로 돈을 받게 된다면 사업소득세 3.3 계약인지 기타 소득세 8.8 계약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검수 및 사용입니다. 검수란 결국에 컨펌이죠.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는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이유로 타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검수하고 나에게 피드백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계약서에 넣게 됩니다. 수요자는 14 영업일 이내에 공급자가 전달한 결과물에 대해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검수를 종료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검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AS 기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살 때도 무상 AS는 1년만 해주잖아요. 자, 우리의 노동은 무상 AS 1개월입니다. 그렇게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이 일을 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함께 이런 항목도 넣을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수요자는 공급자가 최종 산출물을 전달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주지 않았을 시 해당 결과물을 최종 산출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끝까지 피드백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떤 원고를 전달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온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해야 내가 돈을 받고 계약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피드백이나 어떤 검토를 하지 않아서 한없이 기간이 늘어나면 내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하게 이 기간 내에 내가 전달한 결과물에 대해 의견을 주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 수요자는 본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결과물을 사용하려면 공급자와 사전 합의하여 미완성 결과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넣는 거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미완성 결과물을 사용하려면 공급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책 디자인이라고 볼게요. 표지 디자인 4종 시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표지 디자이너와 상의하지 않고 이 출판사가 SNS에 4종 디자인 이미지를 올리고 투표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디자이너에게 굉장한 무례인 거죠. 왜냐? 이것을 대중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합의는 프리랜서와 회사가 함께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전 합의에 대한 항목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작권. 아마 계약 관련 영상을 다 보셨다면 계속해서 저작권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작권은 정말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2차 수정 배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포함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그 항목인데요. 결과물에 대해 공급자, 즉 프리랜서는 결과물을 개인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종 클라이언트가 저희 같이 작업한 작업물 당신 포트폴리오에 넣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약에서부터 나는 이 작업을 통해 나온 산출물을 나의 소개 자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거예요. 대체로 뭐 기밀 문서가 아닐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 배포 조건도 잘 확인하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게 된다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수정 배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 혹은 전자 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프리랜서에게 배분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모든 산출물이 예를 들어 모든 성과물은 회사에 귀속된다라는 항목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이 해당 작업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모두 귀속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항목이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계약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나만의 셀프 계약서를 만드는 방법, 또 과업지시서 쓰는 방법 등을 알아봤어요. 프리랜서지만 꼭 내가 수동적으로 계약서를 받아서 체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 강연을 보셨다면 나에게 딱 맞는 유리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